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의 업무 보고를 받던 도중 중단시키고 되돌려 보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알맹이가 빠졌다는 이유입니다. 검찰로서는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을 수가 없었던 걸까요? 이 대통령의 개혁 구상에 반기를 들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부처 공무원들을 향해 이른바 기강잡기를 해온 국정기획위가 특히 검찰을 대상으로 강도를 더 높이는 것도 같습니다. 오늘도 정치권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두 분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최수영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어제요, 전국민 민생지원금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주요 내용과 그 이유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의 내용이 이제 문제인데 아마 감론을박이 있을 겁니다. 또 의견은 다 다를 수 있죠. 저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경비를 지출한다고 하면 그 반사적 혜택은 최소한 국민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누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하기 위해 10조 3천억 원의 국비를 반영했습니다. 네, 요약하면요, 모든 국민에게 15만 원에서 50만 원, 네, 현금은 아니고요, 소비 쿠폰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강성필 부대변인, 네. 뭐 요약하면 막 태어난 신생아부터 우리나라에서 돈이 가장 많다고 할 수 있는 사람까지, 뭐 쉽게 얘기하면 이재용 회장까지 다 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당초에 저희 민주당은 보편 지급을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즉 야당에서 보편 지급하지 말고 조금 어려우신 분들에게 조금 더 두텁게 하자라고 예. 이제 선별 지급을 계속 요구해 왔었습니다. 근데 이 선별 지급이라는 게 상당히 듣기에는 합리적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을 선별하는 기준이라는 것이 상당히 애매모매하고 이것을 선별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많은 행정력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망설였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리셔가지고 우리가 야당과 협치하는 모습을 보이자라는 예. 차원에서 선별적인 요소를 추가해라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보편적인 요소는 전 국민이 상위 10%는 15만 원. 15만 그러니까 원. 그게 아마 한 512만 명 정도 되고요. 예. 그다음에 국민 대부분 4,296만 명 정도는 2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초 수급자분 같은 경우는 271만 명으로 약 50만 원 정도 받고 예. 또 전국에 이제 84개의 어떤 특이 지역이 있습니다. 저출산 이런 데는 2만 원을 더 추가해 가지고 최대 52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민생 회복 지원금을 저희가 구성을 했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은 4,296만 명, 대부분의 국민들은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25만 원을 받는 거고 상위 10%는 15만 원, 요 맨 밑에는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차등 지급의 기준은 건강보험료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월급 명소서에서 내가 지난해 보험료 얼마 냈는지를 보면은 어디에 속하는지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국민의힘에서는 좀 반대해왔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만 따지면은 이를테면 직장 소득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은 그 상위 10%에 들어가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 냈다 쳤는데 고가의 부동산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재산이 0.1%에 속하는 사람이 직장에서 받는 돈은 아주 미진하게 받는다고 여기에 그 전체의 대상이 된다거나 이런 불합리성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좀 말하자면 선별과 보편을 혼합한 혼합 지원의 성격을 가진 건 다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게 단기 소진성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물론 소비 쿠폰으로 준다고 하는데 현금이 아니라.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결국에 뭐 경기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냐 아니면은 언발의 오줌누기냐 이 논란은 사실상 학계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있어 왔어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재정 얘기를 자꾸 하는데 어쨌든 저는 꺼낸 거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게 앞으로 사후 검증할 수 있는 정책 효과 검증 시스템, 그다음에 이제 계층별로 이 말하자면 소득 구간들을 걸러내는 정교한 행정 시스템, 그리고
이게 정치 일정과 연동되면 안 돼요. 이를테면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이렇게 하면은 뭔가 선심성으로 비춰지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일정과 분리된 뭐 선거 앞두고 한다거나 이런 정교한 원칙들이 한 3가지가 대원칙이 있다 그러면은 저는 혼합 지원 한번 평가를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성 예. 지원이라는 이 소진성 문제는 사실상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효과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뭐 들으셨다시피 여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엇갈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 지원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계속 강조해 왔는데 정부도 이러한 입장을 그대로 받아서 보편 지원을 원칙으로 설계했습니다. 취임 2주 만에 뚝딱 만들어진 정부의 졸속 추경안은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포퓰리즘 추경에 불과합니다. 전체 추경의 절반에 달하는 예산이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에 투입되는 것입니다. 대통령 당선 축하 파티 열듯이 돈을 마구 뿌리는 정치 추경으로 보이는 것이고 그 점에 있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두 분께 공통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최수영 평론가께서는 답을 하시긴 하셨지만 이렇게 소비 쿠폰을 주는 것이 실질적인 경제 효과는 어떨 것이냐. 지금 여당에서는 민생경제 마중물이라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강승민. 근데 그 지금까지 어떤 소비 쿠폰 지역 화폐에 대해서 예. 과거 문재인 정부 때하고 비교를 많이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 지역화폐라든지 소비 쿠폰을 지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시에는 코로나 때문에 영업 제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소비를 하고 싶어도 소비할 수 있는 시간이 비교적 부족했다는 그런 평가가 있는 것이고 예. 지금은 그때와 달리 충분히 이 소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지역 경제의 상권을 살 수 있는 그런 마중물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코로나 지원금과는 다를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그때도 이제 2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차등 지급을 했었거든요. 그랬죠. 그런데 이제 그 지금 같은 경우는 잠재 성장률이 0.2%에서 아마도 많게는 0.4% 정도 상승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다. 예. 그리고 이게 왜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냐면 제가 자주 설명드리지만 특정 기간 그러니까 뭐 서울 중구에 사신다라고 하면 서울 중구에서만 쓰시는 겁니다. 중구 구민들은. 그리고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쓰지 못하면 이게 날아가 버립니다. 중구면은 어디 딴 데 강남에서 못 쓰는 건가요? 예. 아.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특정 예. 기간, 특정 지역에서만 쓰기 때문에 예. 이것은 소비가 어떤 강제성이 좀 담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물론 여기에 대해서 쓰고 본인의 어떤 벌어들인 수입은 또 일정 부분 뭐 저축으로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예. 정부에서 지급한 이것을 저축으로 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게 과거에도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문재인 정부 때 이 코로나 때 제가 지자 그 기초단체에 있었거든요. 이 선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왜 어렵냐? 소득이 줄었는지에 대해서 증빙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요. 예. 매출이라는 것이 사실 종목에 따라서 너무 애매한 경계선이 있는 것이고. 지역가입자들이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들이 생각보다 이 사업자가 증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예.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러한 경제적인 이런 선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지급을 하는데 시간이 늦어지거든요. 근데 예. 이게 일시에 한 번에 쏟아져야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이 민생회복지원금이 7월 중에 이게 지급이 돼서 퍼져야지 예. 이게 아마 잠재 성장률을 올리는 데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최수영 생각합니다. 평론가께서 다른 거 질문 드릴게요. 네, 또 뭐 하나가 뭐 있냐면 소상공인 빚도 이제 탕감하거나 네. 감면해 준다는 건데 이것도 뭐 조건이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비판도 나오고 뭐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게 예. 사실 뭐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을 국가가 채무 정리를 좀 해주고 다시 이제 이른바 패자부활전을 통한 이제 다시 어떤 경제 제도에 진입하는데 기회를 준다는 거 국가가 해야 될 일은 맞죠. 예. 그런데 이렇게 돈을 결국엔 빚을 탕감해 줌으로써 결국 말하자면 돈을 돈으로 갚는 그런 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뭐를 해줘도 이른바 도덕적 해이는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성실히 갚았고 어려운 예. 상황이지만 물론 더 어려운 분들이 못 갚았다고 이제 쳐도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꾸준히 갚아나갔던 분들은 그때 갚지 않았으면 나도 이 혜택을 받을 텐데라고 생각하는 이른바 상대적 상실감들 이런 것들도 정부가 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결국 토탈 이게 민생회복지원금과 그다음에 이제 소상공인 비탕감 이게 모든 게 한 20조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예. 근데 20조가 제가 알기로 19조를 결국 국채를 발행하고 나머지 돈은 이제
좀 약간 지출해서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이걸 하겠다는 건데 지출해서 구조조정하는 데서 들어오는 돈은 미미하고요. 예. 실제 제가 국채 발행은 19조 5천억인가로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게 고스란히 이게 나중에 또 빚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결국 현재 세대가 빚내서 미래 세대에게 이게 우리가 너희들이 이거 갚아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신중해야죠. 정부가 재정을 운용할 때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근데 예. 재정을 확장하는데 재정의 확충에 대한 세수에 대한 얘기가 없이 그냥 재정의 확장만 얘기하는 거는 그건 이율 배반인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조세 정책과 어떤 재정 확장에 이 말하자면 그 끌어들이는 이 대책에 대한 이 부분은 저는 이제 정부가 바로 내야 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정권 바뀌고 나서 모든 것들이 다음 정권의 책임으로 돌아가는 건 이런 불합리는 막아야죠. 예, 세수 문제가 일단 있는 거고 또 앞서 뭐 도덕적 해이 이 부분은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성실히 갚은 사람만 이거 바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불만이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성실히 상환하신 분들은 그에 따른 인센티브가 따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에 대해서 우대를 해준거나 예. 앞으로 어떤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정책 자금 면에 있어서 우선순위권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7년 동안 5천만 원 이하의 채무에 대해서 갚지 못했던 분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심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누구나 뭐 무조건 다 신청한다고 해서 일괄 면제해주고 채무 탕감해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거기에도 그러면 섬세하게 행정이 들어가야 되는 맞습니다. 거네요. 그래서 이것을 본인이 갚으려고 했던 의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 자체가 어려우신 분들을 개별적으로 심사해서 빚을 탕감을 해주는 것이고 예. 대부분은 쉽게 말해서 신용회복 지원제도 같이 만기 연장일을 조금 늘려준다거나 아니면 원금을 10만 원씩 갔던 것을 5만 원씩 더 분할을 해가지고 갚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거나 그런 것이지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없어진다. 그러면 당연히 모럴 해저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불평등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가 늘어날수록 대한민국에서 부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7년 동안 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갚고 싶고 다시 사회생활로 할 수 있고 경제 활동으로 복귀하고 싶은 인원들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구제를 해줘야지 다시 링 위에 올라가서 이분들이 또 그 경제 활동을 해서 또 뭐 식당도 가고 물건도 써가면서 경제가 선순환이 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라 개별적인 심사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원금을 분할을 하거나 아니면 이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탕감해주는 예. 이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정책이 이제 뭐 촘촘하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행정력,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할 일이 더 많아질 것도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G7 정상회의에서 돌아오자마자 또 역시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면서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들 다들 제가 없는 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업무를 잘 챙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려오면서 이제 나온 강훈식 비서실장 이거예요. 나 없어서 좋았다면서요. 하면서 다 같이 웃었습니다. 대통령도 본인이 좀 일을 많이 하는 거를 좀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간에 뭐 예. SNS 보면 이럽니다. 뭐 출근 안 하는 대통령 보다가 퇴근 안 하는 대통령 보니까 너무 생경하다라고 말하고 예. 공무원들이 이제 긴장해야 된다. 야근 날마다 해야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이제 대통령이고 또 예.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라고 하면은 이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감이 막중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임기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에는 쉽게 말해서 나의 사생활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일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강훈식 비서실장에게는 대통령이 상사 아닙니까? 그래도 상사가 저런 농담을 던질 수 있다는 것은 그래도 상사와 부하 직원 간에 상당히 케미가 잘 맞다라는 것이지 예. 서로 마음에 안 들면 사실 농담도 안 합니다. 그리고 예. 온라인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의 얼굴이 국회의원 할 때보다 너무 초췌해졌다. 예. 갑자기 늙어버렸다. 이런 평가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강성필 부대변인이 보기에도 실제로 그렇게 보여요? 일단 첫 번째로 차이점이 뭐냐면 예. 제가 국회에서 강훈식 의원을 봤을 때는 예. 상당히 얼굴이 깔끔했습니다. 면도도 제대로 되어 있고 어샤시 했는데 비서실장이 되신 다음에는 보고 나면 일단 면도를 제대로 잘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시간 얼마 안 걸리는 건데요. 근데 사람이 마음에 여유가 없잖아요. 아. 그러면은 이게 본인에 대해서 가꾸는 것도 어렵고 중요한 것은 비서실장이나 어떤 대통령실의 어떤 주요 보직들을 가지고 있으면 5시 반부터 기자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다음에 양치하면서 전화 받는 게 일수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저렇게 화면에 고스란히 드러나서 강훈식 비서실장 한 달도 안 됐는데 너무 늙어버린 거 아니냐. 예. 이런 어떤 기대와 응원이 교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인가 며칠 전에도 이 내용을 다루긴 했는데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뭐 밈이라고 하죠. 요즘 짧은 온라인상에서 이런 것들이 워낙 회자되다 보니까 또 이재명 대통령이 돌아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고 거기에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다 같이 웃었다는 네. 건 공감한다는 얘기 그렇죠. 아닌가요? 아니 사실 이 공직사회에 유명한 그 은어가 하나 있어요. 무두절. 그러니까 두목이 없는 날. 무두일. 그 예. 두목이 없는 그런 상황. 근데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상사라는 거죠. 두목이라는 게 상사. 예. 공직사회에서 이 세종에서 특히나 유행됐는데 국장이 서울로 출장 가면 이제 과장부터 밑에까지 좀 편안하다. 그래서 이제 예. 무두일, 무두절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뭐 공무원뿐만 아니라 회사도 뭐 회사도 비슷하죠. 마찬가지죠. 그런데 예. 이걸 이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꺼냈다는 얘기를 주목하는 건 뭐냐. 이번 사실 G7 그 순방에서도 예. 굉장히 많은 조크를 했다고 그래서 이제 정상들로부터 이제 평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사실 저렇게 돌아와서 첫 순방의 귀국길에 너무 근엄하거나 진지하게 뭐 어떻습니까? 뭐 내가 없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무두절 괜찮았어요라고 물으면 얼마나 정말 하게 그 우상호 수석이 빵 터지는 걸 제가 봤는데 예. 예상치 못한 사실 우리가 유머 코드라는 거는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터져야 더 재미가 있는 거거든요. 예. 예상했던 데서의 뻔한 답은 웃기지 않는데 근데 이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약간 지금 공직사회에 약간 여지를 열어주면서 쪼이고 땡기고 하는 일종의 밀당을 전 하고 있다고 봐요. 공무원 예, 사회에서요. 밀당을 좀 쪼일 땐 쪼이고 좀 풀어줄 땐 풀어주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하는데 어쨌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시도가 다 좋은데 예. 중요한 건 결과다. 물론 이 모든 과정들이 결국은 정치는 결과로 평가받는 게 책임 정치의 일환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이런 모습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는 이유가 그런 데서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요. 바로 국무회의를 소집해서는 이른바 잔소리를 또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여기 한번 보면은 조금 더 노력해야 돼요. 행정의 기능을 더 해달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공무원 사회를 조금 일하는 조직으로 바꿔보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갑자기 또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과거에 시청에서 2년, 구청에서 2년 일을 해봤거든요. 네. 저희 같은 정무직들은 거의 대하는 일들이 민원입니다. 네. 민원 접수. 근데 민원이라는 것이 여기저기 가서 하소연해도 안 되니까 또 찾아오는 것이 민원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그때 배웠던 게 뭐냐. 초등학교 2학년한테 설명하듯이 민원인을 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일이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네. 근데 민원인은 생전 처음 당해봤기 때문에 와서 하소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가끔씩 공직자들이 행정이 시민을 좀 가르치는 듯한 태도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그나마 민원인의 마음이 나아지는데 예. 아니 내가 시민으로서 세금 내고 내가 이유가 있어서 왔는데 마치 훈계당하는 듯한 느낌. 이 말 한마디에서 민원의 만족도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과거 지자체장을 했던 그 경험 속에서 적극 행정 좀 해라. 이 말은 적극적으로 좀 민원인들에게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의 민원이 해결이 안 됐어도 예. 말 한마디에 또 위로받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민원을 경시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상전을 대하듯이 대해야 된다. 이 국민들이나 민원인들을 그것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공감 가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그 저렇게 말하자면 대통령이 일선 현장에 관심도 보이고 그다음에 예. 공직 기강을 좀 다잡고 그다음에 나부터 일할 테니까 따라오세요 하는 건 좋아요. 그건 매우 순기능적 측면이 있는데 문제는 이게 지나치면 만기 칠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주사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도자는 큰 그림 속에서 예. 크게 큰 틀에서 이끌어가는 일종의 말하자면 리더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것까지 다 챙겨보세요. 꼼꼼히 챙기면 그다음에 부하 직원들이 할 일이 없고 그다음엔 어떻게 되냐면 대통령의 심리를 맞추는 데 주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좋아요. 공직사회를 좀 다잡고 밀당하는 건 좋은데 너무 만기칠람하게 되면은 사실상 다른 참모 역할도 없어질 뿐더러 오히려 대통령이 이제 귀를 잡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런 부정적 기능도 이 대통령께서 잘 감안해서 공직사회에 좀 약간 다잡기와 풀어주기를 좀 반복을 해야지 꼼꼼하게 수치로만 너무 접근하면은 저는 대통령의 어떤 그런 그 말하자면 근엄한 위치까지도 약간 그 말하자면 좀 손상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예. 기술적인 균형감가 필요하다는 말씀. 공직사회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뭐 리더십의 형태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좀 대응하는 방법도
다르죠. 맞습니다. 예.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본인이 많이 알아야 됩니다. 아, 본인이 많이 알고 있으면 아래 보고하러 오는 국장들이나 과장들이나 간부들부터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예. 예.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묻게 되니까. 그런 예. 면에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 상당히 강점이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인의 느낌보다는 행정가의 느낌이 더 강하다. 그래서 저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의 네. 그 행정가. 네. 또 하나 나온 뉴스가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무회의를 이제 3번째 했는데 이걸 검토해가지고 공개하는 건 어떠냐는 아이디어를 냈는데 어떻게 보면 기존에 뭐 없던 참신한 아이디어 같기도 하고요. 최종 평론가는 어떻게 평가할까요? 제가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하면서 이게 지금 두 번째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기자들 질의응답을 공개 브리핑으로 하자는 예, 그 얘기 예. 지금 준비 중에 예.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 저는 약간 뭐 우려를 하는 게 어떤 측면이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뭐 좀 기자들의 좌표 찍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유리할 때는 장황하게 얘기 잘하는데 불리한 이슈가 나올 때 그럼 그렇게 똑같이 할 겁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빛이 밝은 만큼 그림자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면의 모습을 봐야 되는데 예. 과연 그것까지 섬세하게 검토해서 하는지를 말씀 하나 드리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께서 이제 그 국무회의 공개하자. 좋죠. 왜냐하면 국무회의도 열심히 일하고 어떤 또 스타 국무위원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다 공개할 경우에는 그런 보안 상황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대통령 5년 대통령제에서 국무회의란 건 사실상 엔드 스테이트 최종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예. 그게 낱낱이 다 과정 자체가 공개돼 버리면은 일종의 말하자면은 최고 결정이라는 그 말하자면 그 정치적 효과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과정 자체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소세지 만드는 과정과 정치에서 협상하는 과정은 공개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민낯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데 예, 예. 원래 그래서 국무회의는 정제된 발언과 회의에 있는 어떤 시나리오대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 그게 너무 딱딱하고 이번 토론 같은 건 좋았다고 하니까 적절하게 그러니까 일부는 공개하고 2부는 비공개 토론하고 이렇게 좀 약간 선별해서 믹싱을 해야지. 그래야 이게 전부 되겠죠. 풀타임으로 가버리면은 이게 오히려 저는 부작용을 알 수도 있다. 그 예. 점까지도 한번 섬세한 정부적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개 시점은 이제 실무적인 논의를 좀 거쳐야 되겠죠. 그리고 공개할 수 있을지도 이게 이제 좀 논의가 필요하던데 국가안보와 관련된 내용 다 공개할 수는 없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대통령께서 저렇게 공개를 하자라고 아이디어를 내신 거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를 모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국민들의 어떤 실생활과 직감적으로 좀 직통한 문제라든지 예. 아니면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좀 저는 일부분 좀 한정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고 그 외에는 우리 차수영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거의 동의합니다. 이게 다 공개한다고 좋은 건 아닌데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국민들께 본인이 투명하게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모습을 조금 증명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예. 저는 부분적으로 하는 건 괜찮지만 모두 하는 건 조금 공직자들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요. 국정기획위원회라고요. 이제 과거에 보면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여기서 이제 각 부처에서 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데 보고를 받다가 되돌려 보내는 일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한주 위원장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실은 권력의 행배에 따라 주가 조작 녹음 파일이 없다가 나타나기도 하고 대통령 영부인의 호출에 어디든지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검사들의 목소리는 검찰권의 오남용으로 정의가 왜곡되고 국민이 고통을 받을 때가 아니라 검찰권을 사수할 때 비로소 터져나왔습니다. 검찰은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환골 탈퇴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이었습니다. 검찰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한주 위원장이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어느 순간 있다가 없다고 그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에 대한 공약이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한 검찰이 어떤 대응 방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민주당에서 대선 캠페인을 하는 도중에 우리가 이제 검찰청을 폐지하고 예. 이것을 공서청과 수사청으로 분리를 한 다음에 이 수사청도 기존의 어떤 6대 범죄로 좁혔던 것을 8대 범죄로 늘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와 그러면 국가수사본부와 이렇게 경쟁 체제를 하겠다. 예. 이런 식으로 저희가 큰 청사진을 펼쳤고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혁이 추진될 것임을 이미 검찰들도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이 쏙 빠져버렸기 때문에 예. 사실 국정기획위로서는 사실 상당히 조금 실망스러웠다 이런 느낌인 것이고 특히나 최근에
김건희 여사가 증권사 직원 간에 통화했던 어떤 음성 녹취 파일이 뭐 수백 건이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과거에 서울중앙지검에서 4년 6개월 동안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가지고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주가 조작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어떤 증거가 부족했다라고 해서 불기소를 해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달 만에 찾아보니까 그 음성 파일 들어보니까 아주 상세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이것이 검찰이 그동안 살아있는 권력이 너무 충성스러웠던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예.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성이 국민적인 공감을 얻고 있는 과정에서 어쨌든 국정기획위에서 이 검찰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 너무 불만족스럽고 실망스럽기 때문에 예. 이것을 중단하고 다시 좀 검토를 해 주시오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부처는 모르겠습니다. 검찰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 대통령의 공약을 방금 강성필 부대변인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게 결국은 검찰 스스로가 우리를 수술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오라는 얘기인데 검찰의 조직 특성과 그리고 어느 조직이든 자기 조직을 분해하는 어떤 개혁안을 스스로 낼 수 있을까? 앞으로도 좀 난관이 예상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경험이 있어요. 제가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을 했었어요. 예. 2달간 저도 풀타임으로 했는데 사실 보면은 저희 그러니까 정권이 그 말하자면은 그 이렇게 인수위에 출범하는 게 인수위를 가지고 출범을 해도 제가 부처의 업무 보고를 3번 이상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첫 번째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공약이라든가 국정과제라든가 이게 녹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처의 입맛에 맞고 그다음에 유리한 쪽으로 보고를 가져옵니다. 그걸 걸러내는 사람들이 저 같은 전문위원들이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2차 보완, 3차 보완 해가지고 마지막 3, 4차 거쳐가지고 마지막 이제 백서를 만들어서 이제 그걸로 국정과제를 만듭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지금 이 얘기를 한 거는 일종의 군기잡기입니다.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왜 이렇게 대외형 메시지를 이제 그 국정기획위원장의 목소리로 내느냐? 예. 이거는 일부러 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 예. 다른 부처들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특히나 이제 검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공소총으로 이제 기소총, 공소총으로 분리하겠다 지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뭐 방통위 같은 경우도 이 정부의 이제 일종의 말하자면은 방송 통신 정책이 있을 텐데 그걸 제가 보기에 계속 보완하고 다음 주에 갖고 이러면 될 일인데 예. 이렇게 이제 대외용으로 공표한 거는 잘 보라는 이제 시범 케이스용 같은데요. 저는 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일부러 이렇게 한번 쇼잉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어차피 2달 동안 이 벌어질 일 아주 좀 단기적으로 좀 이렇게 그립을 잡고 가자 그런 전략인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늘 하죠 내실입니다. 어쨌든 2달 마칠 때요. 국정과제 백서라는 책을 만들어서 대외 공표하고 대통령한테 갖다 드려야 합니다. 예. 이 과정이 사실상 활동의 총합이기 때문에 저는 그때로 보여주면 될 일이지 지금 저렇게 언론을 통해서 대외용으로 발신하는 거 한 예. 번쯤은 좋지만 저거 반복되면 그 모든 부처들이 또 그렇게 세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럼 최선필 의원 그렇게 한 2달을 인수위에서 하고 되면 2달 뒤에는 잘 맞춰서 가져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가져온 거를 예. 사실상 나중에 실무들 인력들이 다 취합합니다. 취합해서 백서를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백서 만드는 한 과정으로 보긴 하는데 예. 너무 조금 말하자면은 전 부처를 한번 보라는 듯이 시범 케이스용 군기잡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제 모레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관저에서 만나기로 했죠. 우상호 수석의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과 여야 지도부들이 6월 20일 일요일 12시 대통령 관저에서 오찬을 겸해서 회동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모레로 정해졌는데 뭐 대통령실 참모들은 좀 7월 초 어떠냐는 의견도 있었던 것 같은데 대통령이 땡겼겠죠. 그 이유는 좀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이번에 G7 정상회담에 가셔가지고 어쨌든 대한민국이 국제 무대에 다시 외교를 복원했다라는 시그널을 보냈고 이 과정 속에서 있었던 뭐 11차례의 다른 나라 수장들과의 어떤 정상회담 내용에 대해서 예. 사실 관례상 이 해외 순방 돌아오면 여야 지도부에게 설명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있었죠. 네, 그런데 예. 이제 지난 정부에서 그게 조금 없어졌던 소홀했던 면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교 무대도 복원이 됐지만 국내 정치도 이제 협치가 다시 복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정상회담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또 야당에게 설명도 드리고 특히나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도 어쨌든 플러사이드 형식으로 세미 형식으로 잠깐이라도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예.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트럼프가 급하게 미국 가가지고 NSC 회의를 80분이나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제가 후일담을 들어보니까 이제 이란에다가 벙커버스터를 투여해야 되는데 이게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고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이러한 긴박한 상황 때문에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잠깐이라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 것에 대해서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의 입으로 야당의 지도자들에게 또 설명을 드리고 그래야 또 오해라든가 걱정도 불식시키는 것.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된 다음에 야당의 예상이 빗나간 3가지가 있거든요. 예. 그 첫 번째가 본인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속도 조절을 한다는 것. 예. 그리고 두 번째가 민생회복 지원금과 관련해서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선별 지원.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일본 총리와의 통화를 중국보다 더 먼저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도 잠깐 있었잖아요. 이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일본과의 셔틀 외교도 복원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또 우리가 국회에서 협력할 것들을 또 당부드리고 또 추경 예산도 이게 어쨌든 국민의힘 기초단체장들도 협조를 해줘야지 이 민생회복지원금도 빨리 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협치 차원에서 빨리 부르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무언가 결과까지 나올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과거에 역대 대통령들은 얼마나 빨리 했는지 여야 지도부를 만났는지 봤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9일이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도 한두 달 안에는 여야 지도부를 만났다. 네. 이게 좀 정상으로 좀 다시 돌아왔다고 봐야 되나요? 저도 그래서 그 선의를 저도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 특히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 그러니까 작년 총선이었어요. 뭐 긴 시간도 아닙니다. 작년 4월, 5월 달이죠. 그렇죠. 예, 그때 이제 예.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 했습니까? 당시 대표단을 이끌고 가면서 여기까지 오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라고 뼈 있는 농담을 해서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준비해온 메모지를 이제 읽어서 상당 부분 그때 이제 뭐 분위기가 어색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여야 영수회담이 2년 걸렸다는 거는 그게 바로 이제 불통의 상징이었고 예. 결국에는 이제 그것이 국민적인 평가와 영향으로 이루어졌는데 저는 그래서 지금도 이 대통령의 선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7월보다는 지금으로 땡겨서 빨리 만나는 게 순방 성과도 얘기하고 다 좋은데 저는 하나 의심 가는 지점이 있어요. 예. 김민석 총리 후보자 좀 잘 좀 이거 야당 협조해달라 이 얘기를 전 하고 싶어서 이것 또한 의제에 포함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의제는 아니겠지만 공식 의제는 아니겠지만 쭉 얘기한 다음에 저도 마음에 협치를 열을 테니까 너무 우리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각 세운 것보다는 정책 위주로 검증을 잘 해보고 좀 여기 한번 정치권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라고 대통령께서 이렇게 좀 은유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은 어쨌든 그게 좀 영향도 있을 수 있어서 예. 저는 그 대통령이 뭔가 야당의 공간도 열어주고 협치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정말 그 순방 갔다 와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저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혹시라도 그런 게 어떤 의도가 또 내재돼 있다 그러면은 예. 저는 그거는 순리대로 푸는 게 맞지 저는 그런 게 자꾸 이제 말이 여야 영수회담에 좀 개입되다 보면은 약간의 그 의지를 탈색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매우 바람직한 일인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정말 좀 제도화까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첫 단추를 끼우는 거니까 어쨌거나 잘 끼웠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연기한 만찬도 있어요. 박찬대 전 원내대표 등 이제 지도부를 불러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네. 과거 같으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불러 식사했다라는 게 정치권에 상당한 시그널을 줬죠. 네. 그 취소했어요. 네. 예. 저는 대통령실에서 그 박찬대 전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 원내 지도부와 이 만찬을 연기한 것은 상당히 잘하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 지난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최고위원 후보자가 하위권을 달리고 있었는데 예. 당시에 이재명 당대표 후보자의 차량에 탑승을 해서 유튜브에 뭐 찍었죠. 예. 출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위권에서 수석까지 그러니까 바로 단숨에 수직 상승해가지고 수석 최고위원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러한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출마를 선언을 하진 않았습니다. 어떤 출마? 지금 8월 2일 날 있은 민주당 전당대회에 당대표직에 정청래 의원만 출마를 선언한 상태고 예. 박찬대 전 원내대표도 출마가 강하게 점쳐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만약에 대통령께서 박찬대 전 원내대표와 원내 지도부들을 불러가지고 식사를 하신다면 이게 자칫 지지자들에게는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속에는 정청래가 있는 게 아니라 박찬대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예. 잘못된 시그널이 가게 되면 이것은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개입했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고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이 당무 개입 이게 예. 얼마나 문제가 됐었습니까? 당내 분위기도 안 좋았죠. 예. 예. 그래서 이런 오해가 있을까 봐 이것을
만찬을 연기를 했는데 이거 정말 잘하신 것이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최성 평론가는 저는 이게 오해를 넘어서 이게 상당 부분 말하자면 낙점으로 비칠 수 있는 우려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네. 이재명 당대표가 818호를 썼는데 바로 세 칸 옆에 있는 815호를 쓰던 박찬대 원내대표가 바로 전 원내대표가 이사를 했어요. 세 칸 넘어갔어요. 세 칸. 그런 것도 해석이 되죠. 세 칸 넘어가는 이사 왜 합니까? 사실상 그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런데 예. 이 얘기죠. 대표 방을 물려받았으니 대표도 물려받겠습니다라는 시그널을 이제 메시지를 보낸 거죠. 예. 그런데 여기에다가 식사까지 같이 한다? 이거는 말하자면 지금 완벽한 낙점으로 비춰지는 그 좀 오해를 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 지금 오해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래요. 오얏나무 아래서는 가끔 고쳐 쓰지 않는 것이 우리가 늘 하는 법도인 것처럼 사실 대통령이 지난 정부의 교훈이 뭡니까? 너무 수직적 당정 관계를 만들려고 하다가 결국엔 대통령 파면이라는 조기 파면이라는 정말 중차대한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수직적 당정 관계 아니라 어느 정도의 건강하고 수평적 당정 관계를 지금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아직도 아직 출마 선언은 무조건 무효 박찬대 전 원내대표 안 했는데 예. 정청래 전 법사위원장이 33번이나 이재명 대통령 호명하고 출마 선언문에서 이재명이 곧 정청래고 정청래가 이재명이다. 한 몸이를 강조하는데 이런 식의 경쟁이 과연 저는 이 여당의 당대표 경쟁에 주류를 이뤄야 하는가 약간 좀 의구심이 듭니다. 아니 뭐 밥 한 번 먹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상징성이나 시그널이 있는 거죠. 그럼요. 예. 그리고 이제 사실 이번에 전당대회는요. 이재명 대표의 잔여 임기, 그러니까 1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차차기 당대표가 사실 온전히 2년의 임기도 채우고 총선 공천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누구나 탐내는 당대표였는데 비교적 이번에 당대표 자리는 1년짜리의 지방선거 공천권이기 때문에 조금 흥미가 좀 떨어지지 않냐. 예. 그랬는데 어쨌든 정청래 의원이 내가 이재명 정부의 초기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라고 자처를 하고 나오니까 또 여기에 무게감이 맞는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또 등장을 하실 것 같다는 분위기가 전해지면서 자칫 이게 지지자들 간에 좀 과열될 수 있는 양상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얏나무 아래서는 가끔 고쳤으면 안 매면 안 된다라는 예. 교훈을 제대로 인지하고 계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소식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왜 입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한번 보면 국민일보 보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제 쌍따옴뼈라고 하는데 이른바요. 아내가 진짜 많이 아프다. 그리고 옛날부터 우울증이 심각했다는 거고요. 또 다른 보도를 보면은 지인들의 보도를 보면은 현직 대통령 부부 시절에는 입원하기가 어렵지 않았겠느냐. 이 얘기를 종합하면 최소평론. 네. 현직 때부터 우울증이 있었고 그 상태가 지금 더 심해졌다로 요약해 볼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뭐 우울증 하면 뭐 이게 마음의 감기 아니냐 이렇게 가볍게 치부하는데 이게 보통 사안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흔히 이제 오해하는 게 우울감과 우울증을 혼돈하는데요. 우울감은 어떤 거냐면은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우울감은 굉장히 우울한데 내가 오늘 로또 맞았어. 그럼 기분이 완전히 이제 좋아져가지고 그냥 그 자기가 최고의 기분 상태가 되면 그건 우울감입니다. 그런데 예. 우울증은 쉽게 말해서 로또가 맞아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심각한 질환이라는 거죠. 그건 생활의 패턴이 굉장히 심각한 단계 접어들었다는 건데 지금 얘기를 종합해보면 우울증입니다. 근데 과거 대통령 재직 시절에는 영부인이었기 때문에 예. 영부인의 어떤 치료도 보완 사항이어서 사실상 그때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아마 국군 수도통합병원에서 받았을 것 같은데 예. 그런 건 알려지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안 아프던 사람이 왜 갑자기 지금 아프냐 이렇게 공격하는 거는 전 부당하다고 보고 예.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의사들이 정밀 진단에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오해가 있다고 여러 가지 추측은 가능하지만 저는 이 부분을 뭐 꾀병이라든가 뭐 수사 피하기용이다 이렇게 어떤 시기를 특정해서 얘기하는 건 저는 이거는 조금 과다하다고 봅니다. 하지만은 여권에서는 이 부분을 곱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모경정 민주당 의원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뭐 수사가 있다고 하니까 병원에 갑자기 아산병원에 네. 입원했어요. 저는 그것도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 봐요. 아산병원은 흔히 말하는 이제 3차 병원일 네. 겁니다. 그런 큰 병원에 그렇게 입원이 쉽나요? 저는 이거 역시 매우 큰 문제라고 보고 이 우울증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국민들이 더 심한 우울증에 그런 빠져 기사들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큰 병원에 쉽게 입원이 가능하느냐. 뭐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특혜 의혹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산병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국회에서도 뭐 한 10년 넘게 일을 했는데
국회에서 근무를 할 때 지역 민원 중에서 가장 안타깝고 어렵고 까다로운 민원이 병원 민원. 병원 민원이에요. 예. 그 중에서도 아산병원이 가장 핵심입니다. 근데 김영란법 이후로는 이거 부탁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거의 다 민원이 안 됩니다. 예. 그 정도로 아산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싶어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실력이 좋기 때문인 거죠. 아, 그래요. 그런데 그런 아산병원에 김건희 여사는 우울증으로 입원을 했다.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국민들이 어떤 의문을 갖냐. 아니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을 해? 그것도 입원하기가 그 어렵다는 아산병원에? 그러면 도대체 최근 10년간에 아산병원에 우울증으로 입원한 환자가 몇 명 있는가 밝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국민적인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런 말도 한 게 지금의 김건희 여사가 처한 상황을 보세요. 신데렐라 수사 뭡니까? 특정 종교로부터 검진검사 통해 가지고 샤넬백을 2개를 받았는데 그거를 샤넬백 3개와 뭐 신발하고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발 치수 확인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두 번째 증권사 직원하고 녹취록이 공개되는데 과거에 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리로 불기소했잖아요. 왜? 주가 조작을 인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건데 이 녹취록을 들어보면은 휴대용 인터넷 중계기를 가지고 다니면 주가 조작을 한 위치 그 휴대폰의 위치 추적을 피할 수 있다라고 아주 전문적인 내용까지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예. 수사를 받아야 된다는 국민적인 요구가 커지니까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고 마음의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인간적인 도리는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 김건희 여사께서 저도 빨리 치유하시고 치료 예. 제대로 받고 했으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인 어떤 이런 아산병원 입원에 대한 국민적인 의구심은 예. 사실 팽배하게 퍼져 있다. 이것은 좀 어쩔 수가 없는 궁금증이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러셔가지고 아산병원 입장은 제가 뭐 대신 좀 소개라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상적인 입원 절차를 거쳤고 입원 과정에 특혜는 없었다는 것이 아산병원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의도가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특검이 아직 출범도 안 한 상황에서 입원을 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거를 의도한 거 피하려고 한 거였다면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예.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도 어차피 특검이 준비 기간도 있고 출범을 해가지고 수사를 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 소환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생각했을 땐 최소한 2달 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 김건희 여사가 이 2달 안에는 퇴원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건데, 아니 저희 같은 사람들이야 뭐 들으면 좀 알 수도 있지만 국민들이 하루 종일 뉴스만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냥 우울증으로 입원했다더라. 그런데 내 주변에도 우울증 걸린 사람 좀 많이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아산병원 입원한 사람은 못 봤다. 그냥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갖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뭐 허위 신고가 네. 있기도 하고 뭐 지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병원으로 치킨을 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관심사긴 관심사인데 왜 입원했을까 의구심 이런 것들은 여전히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번을 두고도 진영으로 갈리고 이제 지지자와 비판자로 갈리는 이게 좀 안타깝긴 한데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특검이 지금 김건희 특검이 가장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예. 특검보다 구성하고 제일 빠릅니다. 근데 이제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제까지 수사하던 검찰로부터 이제 조사 결과를 이관 다 받아서 이제 특검이 지휘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진용을 갖추고 초기 수사 거쳐서 소환장을 통보할 때는 제가 보기에 한 달에서 한 달 반 사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예. 최소 8월 정도가 될 텐데 그러면 8월까지 아산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국민적 여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그건 수사 피하기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빠르게 진료받고 나와서 한번 제가 보기에 길어야 3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나와서 이제 건강 회복한 다음에 이제 조사를 받는 것이 좀 맞고요. 다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지지자들은 뭐 치킨 보내고 뭐 성원하고 또 한쪽에서는 그 안에서 마약하려고 숨었다더라 뭐 이런 온갖 억측들을 하는 것 이건 좀 자제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는 대통령 영부인도 아니고 전직 대통령 부인입니다. 예. 우리가 이런 논란 가지고 사회적 비용과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지 저는 사실 그런 점들은 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또 경찰의 소환 조사에 이제 출석 요구에도 이제 불응을 하고 있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볼 테면 해봐라 이런 입장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영상을 보고 두 분께 한번 공통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범죄가 성립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환 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우선 정당한 공무 집행이 없었고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관여한 바도 없다. 굉장히 객관적인 사실인데 필요하다면 무슨 뭐가 궁금한지 해서 질문지 보내면 거기서 답할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프다는 얘기는 없죠.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조사에도 불응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강성수 부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불응한다는 것은 사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에 출석해가지고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본인에게 불리한 정황만 확인해주는 꼴이 된다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경찰에서 뭐 검찰로 기소를 송치를 하고 검찰에서 기소하면 본인은 재판에 가가지고 본인은 그 유무죄를 다투겠다라는 의도로 재판에서. 보여집니다. 네. 예. 근데 뭐 저는 저게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법 앞에 모두가 공평하고 평등해야 되잖아요. 예. 보통의 일반인들은 저럴 수가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지만 3번 정도 특별한 이유 없이 납득이 되지 않는 이유가 없이 불응을 하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해가지고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출석 요구까지도 거부하는 건 잘못된 것이고 차라리 과거에 체포를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처럼 했던 이유도 불응하지 말고 당당하게 출석을 해가지고 본인의 의견을 피력을 하고 나는 할 말이 없다라고 뭐 조사 묵비권을 행사한다든지 그런 형식을 보여야지 무조건 출석 요구를 거부한다는 것은 법을 무시하는 태도로 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본인의 지지자들에게도 이런 것을 안 좋게 비춰질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전직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 출석에 일단 응하시고 거기 가셔서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최수영 평론가 의견도 들어보고 제가 더 질문.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지금 윤곽근 변호사 얘기는 그 당시에 경찰의 체포 그 시도 자체가 그게 적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은 걸 지금 수사한다고 우리를 출석하라는 거는 그거는 법리상 맞지 않아서 안 한다. 이 얘기거든요. 초기부터 주장해왔던 그렇죠. 논리죠. 그게 주장인데 자기가 법리상 얘기잖아요. 근데 국민들은 그 복잡한 법리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외형상 보면은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요구에 이렇게 응답하지 않는 것 아니야 이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법리상으로는 윤 전 대통령과 윤곽근 변호사 얘기가 옳을지 몰라도 최소한 저는 이럴 때는 그냥 나가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그런 법질서 수호에 대한 의지도 보여주고 부당하더라도 나갈 수 있는 그런 좀 의연함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맞지. 이것이 말하자면 끝까지 어떤 그 강대강 대치로 부딪혀가지고 마치 체포되거나 이런 식으로 또 가게 될 경우에 얼마나 많은 또 사회적 또 이게 소모가 그 갈등이 심하겠습니까? 그건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가 분열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 차원에서라도 법리상으로는 대통령이 오라도 문제는 의연하게 대처하는 것은 좀 별개의 문제로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이제 발언을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없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이 결국에 죄 없는 사람을 왜 잡아두려고 하느냐.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렇죠. 좀 우려도 되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게 옳다 그르다의 영역으로 가고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물리적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하게 되는 과정이 보이게 되면은 이 자체가 또 갈등의 소용돌이로 하잖아요. 그런데 경찰도 조금 이제는 무리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이제 특검 수사로 다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특검이 요구하면 모든 수사 자료를 다 넘겨줘야 돼요. 특검이 진행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지금 뭐 공수처, 그다음에 경찰, 검찰 마찬가지로 이게 특검으로 넘어가기 전에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누가 확보하느냐 이게 아마 자신들의 조직에 대한 어떤 그런 영속성을 위해서 더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측면도 있는 것 약간 같아요. 그런 플레이를 좀 과도하게 하는 것 아닌가. 이것도 수사기관 간 경쟁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특검 다 출범했습니다. 특검에 맡겨주고 이제까지 보완된 수사들을 정돈해서 넘겨주는 게 저는 이게 지금 수사기관이 할 일이라고 봅니다. 개업 초기에 수사기관들이 보였던 어떤 난맥상과 동일한 거죠. 또 하나요. 김건희 여사의 그 디올백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영상을 보고 그 부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선물은 다 받으셨고 청탁도 절반은 반응이 있어서 대통령실 직원과 관계 부처 직원들까지 연결을 해주는 노력까지는 하셨습니다. 명품백을 받을 때는 유비서, 정비서만 있었습니다. 두 비서만 있었고요. 그 두 비서가 일하는 공간이 거기 다 있었습니까? 같이 여사하고 같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만 특이하게 그냥
수수하는 그 순간 바로 소유권이 국가에 기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신고 절차가 없습니다. 직무 관련성과 관련해서 인정되면은 그냥 그대로 대통령 기록물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직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금년 말까지 그 판단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에서 나온 얘기인데 지금 방금 영상 봤죠. 건의기에서는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가지고 목록을 한번 보니까 일반 기록물 이관 목록에는 없다는 거예요. 아직. 네.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가지고 너무 많은 의혹과 정황들이 있어가지고 일일이 기억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난 2022년 9월에 이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 명품 파우치라고 하죠. 이것을 예. 최재형 목사로부터 받은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수수 사실을 공직자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예. 배우자가 받은 거라도 신고를 해야 되는 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신고를 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당시에 대해서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게 대통령이 받은 그 사실 그 이후부터는 이게 바로 대통령 기록물로 이게 전환이 돼가지고 예. 이것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어떤 논란이 있었냐면 그때 당시에 최근 5년간 이 공직자들이 해외 정상이나 귀빈이나 업무 상대자로부터 받은 어떤 물건에 대해서는 841건이 다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예. 2019년에 대통령 경호처의 모 직원은 볼펜 한 자루 받은 것도 다 신고를 했거든요.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것을 신고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신고하지 않은 것도 처벌 규정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게 불거진 문제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 기록물이기 때문에 뭐 수사를 할 수 없고 확인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해놓고서 그러면 이거 왜 아직 기록물로 신고가 안 됐습니까? 하니까 기록물로 신고하는 기간이 안 됐다, 뭐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다라고 이해할 수가 없는 어떤 논리로 국회에서 답변을 했는데 예. 아직도 쉽게 말해서 이게 대통령 기록물로 이관이 되지 않고 있다. 도대체 이것은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느냐 이런 예. 차이인 거죠. 그럼 최 선배 저 안에 무슨 사정이 있다고 이건 추정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는 그 판단의 권한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저 때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게 아마 작년 8월 30일이 아마 기간이었을 겁니다. 예. 그때까지의 시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우리가 판단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엔 안 한 거죠. 예. 그렇다면 안 한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아까 권익위 얘기대로 그 권익위 부위원장 얘기는 바로 그냥 받는 순간 기록물로 지정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 비서실장의 그 회의를 거쳐가지고 판단 여부가 있어야 결재를 해야 되는데 되는군요. 그렇다면은 권익위가 발표한 게 잘못인 것인지 아니면은 말하자면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예. 그 자기의 직무를 유기한 건지 아니면 해태한 건지 이 부분 한번 따져봐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기록물로 이관이 안 됐다고 윤건영 의원이 주장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는 김건희 특검이 들여다봐야 할 그런 또 사안이 돼버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면 직무 관련성이나 뭐 청탁 여부 이런 거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본질은 뭐 예. 대통령 기록물이냐 아니냐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 최재형 목사로부터 이 디올백을 받고 이에 따른 어떤 청탁을 진짜로 국정 전반에 있어서 했냐 안 했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네, 그게 예. 문제인 거예요. 사실 온 국민이 알 겁니다. 아니 청탁 그 명품백을 준 사람이 내가 예. 이 명품백을 주면서 김건희 여사한테 청탁했습니다. 저도 처벌받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검찰이 당신은 청탁한 게 아니야라고 해가지고 불기소 처분한 거 아니에요. 무혐의 처분. 그래서 이게 서울고등법원인가 그 검찰위원회까지 갔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이 명품백을 받고 그 대가성으로 어떤 그 국정 전반에 있어서 청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만 수사하면 될 일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특검이 이제 수사를 하겠죠.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사건 사고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속절없는 세월 탓해서 무얼해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주신 사랑만큼 저도 열심히 노래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럼도 뭐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조사 잘 받았고 또 조사 남은 조사가 또 있으면 성실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말이 필요하겠습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네. 정확히 그날 몇 잔 마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마지막인데 억울한 네, 세 분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진 MBN 아나운서, 박주희 변호사, 박민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가 앞서 김호중 씨 관련한 영상을 봤는데 지금 수감 중에 있습니다. 김호중 씨. 그런데 김호중 씨 팬들이 한 지상파에 호소문을 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5월 14일에 올라온 내용인데요. 예. 김호중 씨 팬덤이 한 지상파 방송사의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 김호중 가수 호소문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예. 내용을 보면 판결에 대한 부당함을 좀 피력하고 김호중 씨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좋은 일들을 해왔는지 또 언론들의 억측성 기사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 일례로 김호중 씨가 후원 모금을 위해서 아프리카까지 직접 다녀오면서 총 7억 7천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예. 김호중 씨가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노래로 위로를 해줄 수 있도록 너그럽게 살펴봐달라. 이런 취지의 글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부도 많이, 선행도 많이 했고 반성도 많이 하고 있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러면 박주희 변호사님, 팬들이 이렇게 이런 글들, 좋은 글들을 올린 이유가 있었겠죠? 네, 바로 한 지상파 방송사가 이 김호중 씨에게 방송 출연 정지를 내렸기 때문인데요. 예. 지난해 5월 뺑소니 사건 이후에 방송사 측은 김호중 씨에게 방송 출연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러자 이 김호중 씨 팬덤이 나서서 방송 출연 정지 처분을 다시 생각해달라,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 요구를 한 것인데요. 예. 해당 방송사의 이 시청자 청원 게시판의 경우에는 이 게시글에 1,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방송사 측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내놔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해당 이 게시판에다가 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1,000명이 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방송사가 답변을 내놨는데 뭐라고 내놨나요? 네, 이 방송사에서는 이제 팬 여러분들의 걱정과 바람을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도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지상파는 객관적 사실에 기반해 균형 있게 보도할 책무가 있고 시청자분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방송 출연 정지 해지는 불가하다라는 단호한 거절의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예, 이게 원칙을 참 애둘러서 표현을 하면서 사실상 거절을 한 건데 결국에는 그 음주 뺑소니 사건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렇죠. 방송사 측에서는 아티스트와 그의 재능을 아끼고 사회적 관용을 호소한 시청자 측의 취지를 이해한다라고 하면서도 김호중 씨가 음주 뺑소니 혐의로 이미 구속이 됐고 당사자인 본인도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적었는데요. 이런 위법한 행위가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조치, 그러니까 방송 출연을 한시적으로 못하도록 하게 하는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예. 뭐 김호중 씨뿐만이 아니라 뭐 사회적인 물의를 빚은 연예인들이 많기 때문에 박민규 변호사님, 이 방송사에서는 그런 기준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KBS는 방송 출연 규제 심사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형사 사건에 연루가 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 종국에는 이 사건이 기소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는 한시정이든 혹은 상당한 기간을 두든 간에 이 방송 출연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김호중 씨의 경우에는 민형사상 기소가 된 것뿐만 아니라 현재 항소심의 판결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방송 출연 정지 결정이 나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방송이라는 것이 이제 공공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뭐 법을 어기고도 방송에 출연을 한다면 좀 공공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측면이 있죠. 박주희 변호사, 그러다 보니까 뭐 김호중 씨 말고도 방송 출연 정지된 연예인들이 꽤 있어요. 네, 이 방송 출연 정지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을 때, 뭐 예를 들면 병역 기피를 했다거나 마약 사건이 연루되었거나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 이유로 문제를 일으킨 연예인들이 출연 정지를 당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고영욱 씨 같은 경우는 이 미성년자 3명에 대해서 이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2013년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
고영욱 씨 같은 경우는 연예계에서 퇴출을 당했고요. 이 공중파 방송 3사에서도 출연 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가수 박유천 씨도요. 2019년에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서 방송 3사로부터 출연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배우 곽도원 씨 같은 경우는요. 면허 취소 수준에 이르는 이 수치로 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이 한시적인 출연 정지를 처분을 받았습니다. 예, 뭐 보시면은 폭행, 뭐 마약, 뭐 병역 기피, 음주운전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서 근데 김호중 씨에 대해서 한시적이라는 표현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만 정지시킨다는 의미인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정지가 된 것이고요. 예. 앞서 앞서 박주희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신 곽도원 씨의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지금 방송 출연 정지 결정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다른 사례들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나 혹은 검찰에서의 처분의 결과가 중할수록 그 기한에 정함이 없이 방송 출연 결정이 이제 금지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예. 비교적 경미한 처벌인 벌금 정도 수준의 처분을 받게 되면 이 한시적으로 방송 출연이 이제 규제가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방송이 아이들의 인격 형성이라던가 그 뭐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들이 이렇게 또 방송에 함부로 나오는 것이 좋지 않은 것들이 다 그렇죠. 반영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죄질에 따라서 그게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죄질에 따라 영향을 받는데 지금 이 김호중 씨의 경우에도 사실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이 예. 처음부터 본인의 범행을 자백한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 긴 시간 도주했다가 이제 자신의 음주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아질 때까지 좀 시간을 끈 측면도 있고 예. 운전자를 교체하기도 했고 네, 그 사고가 나자마자 근처 호텔로 도주하기도 했고 그랬죠. 예. 예. 그리고 음주 사실도 처음에는 부인했었습니다. 나중에 CCTV를 보고 나서야 이제 인정을 했는데 이러한 죄질이 좀 안 좋은 측면 때문에 방송사 측에서도 조금 빠르게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그 플랫폼이라고 해가지고 다양하게 변하다 보니까 그렇게 무리를 빚은 연예인들이 복귀하는 게 굳이 TV는 아니라면서요. 맞습니다. OTT라고 해서 예. 구독료를 내고 사용자가 가입해서 이용하는 플랫폼들이 요즘 많잖아요. 이 OTT 작품을 통해서 복귀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OTT는 지상파 방송사와 달리 규제가 없기 때문에 감시와 좀 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죠. 예.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던 배우 배성우 씨의 경우에도 당시 출연하고 있던 SBS 드라마에선 하차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OTT 시리즈 작품의 주연 배우로 출연하고 또 공식 홍보 행사인 제작 발표회에도 참여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었는데요. 예. 프로폴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아서 2년간 공백기를 가졌던 배우 하정우 씨의 경우도 2023년에 한 OTT 작품을 통해서 복귀를 했습니다. 이 작품이 예. 굉장히 흥행을 했거든요. 또 대마초 흡입 혐의를 받았던 가수이자 배우 탑 씨도 굉장히 유명한 OTT 시리즈물의 그렇죠. 주연 배우로 참여를 하면서 그 당시 갑론을박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예. 사실 출연 정지를 내렸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당사자한테 좀 자숙의 시간을 가지라는 의미도 있을 것 같은데 박주일 변호사 이렇게 다른 플랫폼 OTT로 그냥 뭐 다시 복귀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 연예인들이 빠짐없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자숙하겠다는 말을 항상 빠짐없이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연예인들에게 방송사가 방송 출연 정지를 하는 거는 대중들이 믿고 사랑해줬던 부분에 대한 신뢰를 깨뜨린 부분에 대한 제재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자숙하겠다는 말을 해놓고 규제가 없다는 이유로 OTT로 다시 빠르게 복귀한다는 거는 자숙하겠다는 약속 자체를 또 한 번 깨뜨린 거거든요. 대중에 대한 신뢰를 또 한 번 깨뜨린 것이기 때문에 이 OTT가 아무리 규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정말 대중의 사랑을 다시 받고 싶고 신뢰를 회복한다면 좀 다소 좀 진정성이 있는 이런 자숙하는 태도를 보여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 중요한 거는 대중의 사랑과 신뢰이기 때문에요. 근데 김호중 씨 팬분들은 일단 복귀를 원하는 것 같아요. 이걸 바라보는 좀 누리꾼들은 어떻습니까? 예, 현재 누리꾼들은 정말 치열하게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는데요. 예. 이 음악적 재능이 아깝다, 영구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좀 과한 것이 아니냐라는 입장도 있고요. 반면 이 복귀는 절대 안 된다, 음악으로 보답하겠다라는 말 좀 제발 그만해라라고 하는 입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 뭐 복귀야 나중에 김호중 씨가 가수기 때문에 음반을 발표하고 하면 복귀야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대중은 그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 선택은 대중의 몫일 텐데 그 수사 과정까지 재판 전까지 이루어졌던 김호중 씨 행동은 상당히 괘씸해 보입니다.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는데 앞으로의 행보가 어떨지에 따라서 대중들의 선택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신세계그룹의 정용진 회장이 칼을 빼들었다? 네. 누구를 향해서요? 왜요? 바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일명 사이버 레카를 향해서입니다. 신세계그룹 측에 따르면 정 회장은 본인과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사이버 레카 유튜버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그 내용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고 정용진 회장 개인은 물론이고 나아가서 그룹 브랜드 가치 손상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조치에 나섰다면서 이번 배경을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브랜드 가치를 훼손시킨다는 얘기는 매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라는 건데 그럼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정용진 회장의 장남, 결혼설이 있습니다. 최근 몇몇 유튜버들이 정 회장의 장남이 한 재벌과 손녀와 초호화 결혼식을 올렸다. 이런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렸는데요. 놀라운 건 이 영상을 보면 이게 진짜라고 믿고 댓글창에 결혼 축하한다 이런 식의 댓글이 그래요? 상당히 달렸다는 점이에요. 정용진 회장은 슬하이 2남 2녀를 두고 있는 아버지이기도 한데요. 자식에 관한 일이라면 굉장히 단호하게 대처하는 모습이 재벌 총수도 여느 아버지와 다르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또 온라인상에 돌고 있는 허위 사실이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보면 정용진 회장의 이혼설도 있고요. 전 부인인 배우 고현정 씨와의 재혼설 이런 것도 돌고 있다고 해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유통이 되다 보니까 더는 참지 않겠다. 법적 조치하겠다. 이렇게 칼을 빼든 것으로 보입니다. 허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믿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럼 박주일 변호사님, 그룹 회장이다 보니까 그룹 차원에서 대응할 수도 있겠는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정 회장 개인 자격으로 하고 있어요? 네, 이 정용진 회장 같은 경우는 형사 고소나 소송 같은 경우는 신세계그룹 법무팀의 자문을 얻어서 직접 본인이 이제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을 선정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현재 이 어떤 로펌에 맡길지 이 부분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이 공격 자체가 이 신세계그룹에 대한 공격이라기보다는 정용진 회장 개인에 대한 허위 사실이라든지 이런 유포다 보니까 개인이 직접 대응해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되게 큰 회사에서는 법무팀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사건에 대해서 법무팀이 다 하는 게 아니고 외부의 로펌과 같이 일을 하는 형태인 거죠? 예, 맞습니다. 뭐 저는 지금 로펌을 제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법무팀에서 사내 변호사를 근무한 적도 있거든요. 근데 법무팀의 일은 사실 그 회사의 매출과 직결되는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것이 주된 업무입니다. 이 지금 브랜드 가치에 손상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신세계 정용진 회장이 이야기는 했으나 사실 이 사건의 본질은 정용진 회장 개인에 대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무팀이 직접 그런 개인사까지 깊이 관여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부적절해 보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또 정용진 이외의 다른 신세계그룹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들의 입장에서도 왜 법무팀의 영향력이 이런 개인사에 영향을 미쳐야 되느냐. 다른 더 매출에 직결되는 좀 더 이 생산적인 일에 투입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무팀이 직접 나서기보다는 정용진 회장 개인이 본인이 물색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이 유튜버가 누군지를 파악을 해야 될 텐데 해외 법원에까지도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데 이게 박주일 변호사 쉽지는 않잖아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서버를 관리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수사를 하거나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하면 IP라든지 뭐 이용자의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유튜브 같은 해외 서버를 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요청을 해도 주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유저들 그리고 올린 사람들의 이런 개인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그 본사가 있는 해외로 나가서 직접 소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 작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처리도 어떻습니까? 그런 쪽에 해외 쪽에 그런 요청을 하면은 우리나라 법원이나 비교해가지고 속도가 빠른가요, 느리고? 해외에서도 그러니까 단순히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처벌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기업의 영업 방해로 인해서 하는 거라고 법리를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최근에 그 아이브의 장원영 씨 같은 경우도 장원영 씨에 대해 악의적인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를 미국 법원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내서 그 정보를 가지고 한국에서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개인 정보를 얻어내는 게 사실은 해외 기업인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국내와 해외 모두 같이 법무팀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피해는 있는데 이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이 굉장히 지난할 수도 있는 일인데 뭐 이런
이런 뭐 가짜 뉴스들이 뭐 대상을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이재용 회장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황당하게도 이재용 회장과 가수 홍진영 씨와의 가짜 결혼설이 유포됐었는데요. 예.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낸 이 채널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 조사가 시작되니까 채널 운영자가 채널을 자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예. 네, 근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유튜브와 SNS에서 이재용 코인을 내건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기도 했는데요. 이게 만약에 이재용 회장이 투자한 코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혹할 만한 내용이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유포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게 허위 사실이라는 거고 그걸로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고 누군가는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예. 또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정보가 들면서 실제로 조금 거기에 시달렸는데 이렇게 박민규 변호사님. 총수에 대한 가짜 뉴스는 그 그룹과도 아까 말씀하신 기업 가치, 뭐 매출 이런 거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더 심각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성 발언이라고 한다면 발끈하는 수준에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겠으나 그것이 오너 리스크의 문제까지 확대가 된다고 하면 기업의 매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롯데가에 최근에 일이 있었는데 그 롯데그룹 공중분해 위기라는 정보지가 한때 유포된 적이 있습니다. 많이 있었죠. 예, 이는 이제 뭐 신동빈 회장이나 그 가족들에 대한 개인사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그룹 전체의 매출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신동빈 회장은 업무방해 그리고 명예훼손, 신용훼손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황이고요. 예. 이에 대해서 해당 글들은 지금 다 삭제가 됐다고 알려져 있지만 여전히 수사는 진행 중입니다. 박주일 변호사님, 이렇게 가짜 뉴스들 특히 총수와 그 대기업에 대한 가짜 뉴스가 많다는 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처벌, 규제 이런 게 적어서 틈이 생긴 건 아닌가요?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연히 법정형 자체가 뭐 허위 사실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사실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 처벌 수위는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 총수와 이 대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렇게 개인들이 허위 사실 유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업이 개인을 상대로 소송한다라는 게 이 기업의 이미지에도 속 좋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부분에 사실은 조금 놔둔 측면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의 소극적인 대처가 오히려 사이버 레카들이 이렇게 활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나오고 있어서 요즘에는 기업에서도 그리고 기업 가치와도 사실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는 추세입니다. 또 한 분 또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한 사람이 최태원 회장입니다. 맞습니다. 이 최 회장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에 나서는 인사로 꼽히는데요. 최 회장은 지난 몇 년간 동거인 관련 허위 사실을 퍼뜨린 유튜버, 악플러 이런 사람들을 고소한 바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2019년에 최 회장의 동거인 김 대표 관련 악플을 단 51명이 최 회장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 중에 20명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이 중에 선처를 호소했던 3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들 중 9명에게는 민사 재판까지 진행이 돼서 1억 7,300만 원의 배상 판결까지 받아냈다고 전해집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재판에 그러니까 기소된 사람이 20명 가까이 됐다는 점이 조금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가짜 뉴스를 유포하고 만드는데 동원이 된 거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박주일 변호사님 피해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또 전달력, 휘발성이 워낙 크잖아요. 네, 맞습니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처벌 수위도 일부러 높게 한 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전달력, 전파력이 높기 때문이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그 해당 콘텐츠가 허위라는 게 밝혀져도 삭제되지 않는 한 다시 한번 계속 보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총수나 기업에 대한 허위 사실 같은 경우는 단순히 개인의 인격적인 이런 차원의 피해가 아니라 기업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거나 아니면 주가가 흔들리거나 하는 것처럼 사회 경제적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연구소에 따르면은 연구에 따르면은 기업 총수나 기업에 대해서 이 악성 댓글로 인해서 사회 경제적 비용이 약 35조 원 정도 이른다고 하거든요. 35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악성 댓글이라든지 악성 이런 허위 사실 유포가 단순히 이 개인에 대한 피해가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이런 경쟁력이라든지 경제에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소비재 같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법
세계 총수와 그 기업 이미지가 연동이 되기 때문에 피해가 더 크신데 엄벌에 처해야 된다 이제 박주희 변호사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앞서도 또 얘기한 것이 이게 너무 처벌이 벌금형에 그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대부분 벌금형이고 심지어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기소유예요? 예, 기소유예는 이제 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마치 이제 뭐 부모님이 아이한테 조금 훈계하고 혼내듯이 사실 주의하라고 얘기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면 전과가 생기지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이 범행을 좀 자행해온 측면이 있지만 현재는 또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가령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잘못된 글을 올리면 순식간에 조회수가 폭발하고 구독자도 늘면서 이게 본인의 수익으로 직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박주희 변호사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사회적인 비용은 굉장히 낭비가 되고 있는데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오히려 수익을 지금 창출해내는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반영해서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논의가 현재 많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고요. 이에 더해서 징벌적인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서 민사적으로 이제 소송이 들어가게 되면 이 징벌에 해당할 정도로 높은 금액의 손해배상액을 부과하자라는 이야기들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좀 기존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그 명예훼손이라는 거를 좀 약하게 보는 측면도 있나요? 예, 그 해외의 다른 이제 판결례와 비교해 보면 아무래도 명예훼손, 모욕과 같은 이제 범죄에 대해서는 조금 처벌 수위가 낮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영진 회장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SNS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아예 SNS 활동도 안 한다면서요? 맞습니다. 본업인 회장님 모두에 좀 집중하기 위한 이제 그런 의도로 풀이가 되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정용진 회장이 평소에 SNS를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재벌가 사람들의 모습, 뭘 먹고 뭐 집안은 어떤 그런 느낌이고, 거에 대한 궁금증이 궁금증이 많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이 공개가 되면서 좀 친근하고 신선하다 이렇게 느꼈던 긍정적인 시선도 있긴 있었는데요. 반면 그 중에는 또 논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담긴 게시물도 일부 있어서 이게 정 회장 본인의 이미지는 물론이고 기업의 이미지에도 좀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제 이런 지적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해에 정용진 회장이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승진하는 결정이 났거든요. 이 결정 이후에 정 회장이 이제 SNS 활동을 전면 중단을 했고 논란이 됐었던 몇몇 게시물을 삭제하기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기업 경영에 더 집중하기 위한 그런 결정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또 마찬가지로 한화의 삼남 김동선 한화갤러리 부사장의 경우에서도 활발하게 굉장히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SNS 계정이 아예 비활성화 상태로 돌려놨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은요. 터미널에 버스를 정차를 해놨는데 한 남성이 이 버스에 올라타서 갑자기 운전을 하다가 검거가 된 사건입니다.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대략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어요. 버스를 세워놨는데 운전기사는 거기 자리에 없었고 갑자기 올라가서 그 버스를 운전해서 가버린 거죠. 맞습니다. 이게 어제 충북 진천시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한 50대 남성이 버스 터미널에서 대기 중인 버스에 차키가 꽂혀 있는 걸 보고 그대로 타서 이걸 운전해서 달아난 겁니다. 이를 발견한 버스 기사들이 막 차 문을 두드리고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달려가서 막 쫓아가서 말리려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속도를 올려서 달아났다는 거예요. 즉시 이제 기사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들이 출동해서 이 남성을 쫓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질주해서 도망을 쳤다고 하고요. 이 과정에서 중앙선 침범하고 또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하는 등 무려 10km의 거리를 아주 위험하게 도주했다고 합니다.
합니다. 이게 운전 자체도 문제지만 난폭 운전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또 추가 사고가 일어날 위험성도 있는 사고인데 아까 경찰이 잡는 모습 봤어요. 근데 잡기까지 10km나 도주를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신고를 받고 이 즉시 출동한 경찰은 이 추격 5분 만에 이 남성이 운전하는 버스를 잡고 정차를 지시를 했습니다. 예. 하지만 남성은 경찰의 지시를 무시하고 계속 도주를 했는데요. 결국 경찰이 순찰차로 버스 앞뒤를 막으면서 이 10km의 도주국이 끝났습니다. 예.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이 남성이 버스에서 내리기를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경찰이 3단봉으로 결국에는 문을 부수고 버스에 올라타서 이 남성을 체포를 했습니다. 남성은 경찰이 이렇게 문을 부수고 들어올 때까지 이 저항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다행히도 이 검거와 그리고 추격 과정에서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예, 지금 저 영상을 보면 문을 안 열어주니까 저 유리를 강제로 부수죠. 또 부수고 나니까 그때 또 문이 또 열리네요. 예. 그런데 이 남성이 차키가 꽂혀 있는 걸 보고 운전을 했다고 하는데 또 뭐라고 이 동기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냥 충동적으로 운전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충동적으로? 예, 본인의 충동을 이기지 못해 운전을 했다고 진술을 하고 있고요. 예. 경찰이 쫓아오니까 본인이 더 흥분해서 마치 이게 영화처럼 느껴졌다. 예. 그래서 속도를 더 냈다라고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데 경찰은 혹시나 음주나 약물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닌지 조사를 해봤지만 예. 음주나 약물 반응은 없었다고 합니다. 충동적으로 운전하고 싶었고 경찰이 쫓아오니까 영화처럼 느껴져서 속도를 더 냈다. 답변이 좀 다소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 더 조금 좀 놀라운 거는 이 남성이 면허가 없었다면서요? 맞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남성은 과거에 음주운전 혐의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면허 취소 상태로 오랜 기간 운전대를 잡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번에 추격 과정에서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운전이 미숙하면 조작이 잘 안 돼서 더 큰 피해가 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남성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면서 범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봤더니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이 정신질환 때문에 계속 약을 복용을 해왔었다고 해요. 근데 최근에 이 약을 중단하면서 아무래도 증상이 악화된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좀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경찰은 이 남성을 바로 응급 입원 조치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박주희 변호사님 뭐 저런 거 행동 자체에다가 면허도 없었다라고 하면 처벌에 더 가중이 되는 건가요? 네, 그런데 이 무면허 운전이라는 건 사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 불특정 다수에게 위험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범죄인데 그런데 근데 법정형 자체는 그다지 높지가 않습니다. 이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 도로교통법은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범죄의 위험성에 비해서 좀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박민규 변호사 다른 뭐 절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조금 혐의 제목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다 합쳐지면 어떻게 결과를 예상하십니까? 네, 그래서 지금 무면허 운전만으로 하면 낮은 처벌이 예상될 수도 있겠으나 지금 차량에 대한 절도 그리고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지금 인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사고 후 미조치 같은 행위들도 있었는데요. 지금 이 정도 사건이면 제 생각에는 재범의 우려가 꽤 높기 때문에 사실 구속을 했었어야 될 사안으로 보이지만 지금 이 사람이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었고 현재 약을 투약을 혼자 중지한 상황에서 응급 입원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치료가 필요해서 구속을 안 시킨 것이고요. 나중에 치료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나면 아마 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태국 SNS에 우리나라의 택시기사의 영상이 올라오면서 그쪽에서 논란이 됐고 지금 우리나라까지 소식이 전해진 내용입니다.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없어? 이거 타고 부산 갈까? 부산까지 그 택시비 없으면 몸으로 때우면 되지.
네, 김유진 아나운서 이번 사건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참 말하기도 좀 민망한 예. 내용이긴 한데요. 태국 누리꾼들 사이에서 한국 택시 주의보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영상에서 보신 내용은요. 한국에서 택시를 탔던 태국 여성이 실제로 겪은 일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 여성은 부산행 KTX를 타기 위해서 서울에서 앱으로 택시를 호출해서 서울역으로 이동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가는 내내 이 택시 기사가 남자친구 있느냐, 결혼은 왜 안 했느냐, 부산까지 이 택시 타고 같이 가겠느냐, 택시비가 없으면 뭐 몸으로 때우면 되지, 뭐 이런 식의 예.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건데요. 게다가 참 정성스럽게도 운전을 하면서 번역 앱을 켜서 예. 이런 문제가 되는 발언들을 실시간으로 번역을 해서 해당 여성에게 들려줬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저 화면에 보이는 저 핸드폰에 걸려 있는 게 이제 번역 앱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태국어로 번역을 하는 네. 앱이겠죠. 그러니까 참 저 태국 여성이 저 택시에 그 택시 기사와 단둘이 있으면서 저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고 힘들었을까요? 그렇죠. 이게 또 말도 잘 안 통하고 지리도 잘 모르는 타국에서 겪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어디 달리 도망갈 수도 없는 달리는 차 안에서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저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굉장히 공포스럽게 이 상황이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에 올라온 글을 좀 번역해서 보면 이 여성이 가장 무서웠던 순간은 이 택시기사가 차가 멈춰선 이후에 목적지에 도착하고서도 계속 말을 걸었다는 거예요. 아, 도착하고서도요? 네, 그리고 이 기사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자기 번호,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한국에 또 언제 올 거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니까 예. 굉장히 공포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뭐 도가 상당히 지나치고 그러다 보니까 태국에서는 한국 택시 경보라는 아예 제목으로 저런 영상이 돌았다는 건데 저 여성이 그러면 저런 일을 당하고 돌아가서 누군가한테 얘기를 해서 알려지게 된 건가요? 네,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이 여성 같은 경우는 택시기사의 말과 행동을 모두 영상으로 촬영을 했잖아요. 예. 근데 이 영상을 이 피해 여성의 친구가 SNS에 올리면서 이게 알려진 겁니다. 예. 이 친구 역시 태국 여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태국 여성은 자신의 SNS에 빨간 글씨로 한국 택시 경보라고 적고서 이 택시기사가 어떤 말을 했는지 이 태국어로 상세히 적어서 이 공개를 하면서 이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예, 그 내용이 저희가 전해드리는 것처럼 목적지에 도착 후에도 뭐 말을 걸고 번호까지 자신의 전화번호까지 건네고 한국에 언제 다시 올 건지 묻기도 하다 보니까 저런 내용이 태국 SNS에 올라가다 보니까 황민규 현지에서도 상당히 거친 반응이 나왔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얼마 후에 한국 혼자 여행 갈 계획인데 무섭다. 예. 우리를 무시하는 거냐. 기사 정보가 앱에 남아있을 테니 반드시 신고해라. 이런 댓글들이 이제 많이 달리고 있고요. 예. 예, 이게 뭐 한국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일탈로 옹호하는 댓글도 있다고 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내용의 댓글들이 많이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게 제목이 한국 택시라는 이름을 걸고 나가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저렇게 상당수 묻힐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저런 소식이 이제 우리나라로 전해졌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저런 비판 목소리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국가 이미지 훼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누리꾼도 이 나라 망신이다. 이런 거는 사실은 경찰에 갈 사안이다라면서 목소리를 높여서 비난을 했고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실상 선량한 기사님들도 피해보는 거 맞아요. 아니냐 이런 예, 이야기도 예.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저 태국인 여성에게 죄송하다 이런 댓글도 달렸습니다. 예. 그런데 참 우리에게는 저런 일들이 국내에서는 별로 없으니까 외국인을 상대로 한 행동이다 보니까 만약에 저런 상황에 처한다면 여기 댓글에 나온 것처럼 경찰에 가야 할 사안이긴 한데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경찰이 또 접근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한국말도 뭐 잘 모를 테고 쉽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이 택시 안에 사실 차량 안에 기사와 피해 여성 단둘이 있기 때문에 맞대응하는 거는 사실상 권하지는 않고요. 예. 아까 이 여성 같은 경우는 해외 관광객 같은 경우는 택시를 잡을 때 어렵기 때문에 어플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 그렇겠죠. 피해 여성도 예. 이 어플을 통해서 택시를 호출했다라고 하는데 이 어플에 보면요 안전 관련된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플을 관리하는 회사 측에서 이 기사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아니면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면 112에 대신 신고를 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어플 회사에서는 각 나라말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승객이 직접 112에 연락을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 어플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이 외국인 입장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네요. 근데 만약 국내에서도
한국인 여성이 저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하면은 박민규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행동하는 게 가장 좋습니까? 이게 그 차 안에서 있었던 일을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 실제로 뭔가 범죄로까지 이어진 발언들이나 뭐 나아가서는 택시 안에 감금을 시켰다거나 특정 행위를 강요했다고 하더라도 예. 이걸 나중에 가서 입증하고 그 사람을 처벌시키는 거는 또 완전 별도의 문제입니다. 일단 사고가 안 나게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조금이라도 낌새가 이상하면 일단 핸드폰을 카메라 어플을 켜고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최대한 빨리 하차하는 것 말고는 사실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 SNS에 올린 저 태국 여성처럼 어떻게든 그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녹음이라든가 녹화를 하는 게 가장 좋다. 예, 그리고 빠르게 하차하는 게 중요합니다. 빠르게 내려야 된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택시기사들, 외국인을 상대하는 좀 택시기사들의 조금 행동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이 좀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최근에 보면은. 맞습니다. 이 최근에 국내 대표 관광지 제주도의 문제인데요. 예. 바가지 요금 논란에 휩싸인 상태입니다. 휴양지 인근을 찾은 관광객들을 상대로 엄청난 요금을 좀 요구하는 그런 바가지 택시가 활개를 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겁니다. 택시 기사들이 몇 시간 동안 택시를 전세해서 낸 것처럼 이용하게 해줄 테니까 얼마를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비용을 보면 4시간에 $150, 6시간에 $200.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은 20만 원, 27만 원 정도.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한국인 상대로는 통하기 어려운 그런 요금을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런 시세를 잘 모르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이제 그런 이제 바가지 요금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민규 변호사, 이런 일들이 최근에 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나요? 예, 맞습니다. 지금 지난 18일만 해도 한 번에 3명의 지금 적발이 이루어졌고요. 그 중에는 이제 중국인도 있고 사실 한국인 기사도 있다고 합니다. 국적을 불문하고 지금 이 불법 행위가 성행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올해 들어서 불법 관광 영업으로 단속된 건수가 총 37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도 처해질 수 있는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시고 자정작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